젊었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젊었을 때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벌잖아요. 나이가 들면 돈을 들여서 시간을 사야 됩니다. 퇴직 이후에도 투자를 하는 것들이 일상화돼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퇴직 후에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그러면 죽기 전에 돈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연금의 장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나온다. 두 번째, 죽어서도 유족연금이 나온다. 세 번째가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이 올라간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뭐가 단점이냐? 부족하다.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은퇴 후에는 소득을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령연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공적연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특이하신 분도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교사로 재직하면서 사학연금을 부부가 받는다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공적연금만 가지고 생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고,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이제 부부가 연금을 같이 받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이제 연금 맞벌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그게 1차 선행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올라가는 그게 엄청나게 큰 이득입니다. 내가 직장 다닐 때는 내 소득이 물가에 연동돼서 어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안 그렇다고 막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해치가 되지만, 퇴직하고 나면 인플레이션 해치되는 소득이 없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게 중요해서 이제 부부가 같이 그렇게 가져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전략적인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규모가 제일 큰 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 부동산에 부채 빼고 자녀한테 독립할 때 좀 지원해 줄 거 빼고 나면 남는 돈을 가지고 주택연금 처럼 연금화 시켜서 소득으로 만들어내는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공적연금하고 주택연금 정도가 있으면 그게 종신토록 나오는 소득원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본적인 소득이 되면 좋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금융자산이나 퇴직금 같은 것들을 연금화 시켜서 추가적으로 부족한 소득원을 또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누가 대신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고민해야 될 게 공적연금 나올 때까지 소득 공백 기간에 대한 고민들, 그 고민들을 어떻게 버텨낼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로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부 둘이 살다가 혼자 사는 기간이 됐을 때 소득의 변화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크게 덩어리를 세 개로 납니다. 퇴직 후 공적연금 수령까지 기간, 그 다음에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배우자가 사망하고 혼자 사는 기간이 세 구간을 나눠서 소득을 어떻게 조합시켜 가지고 필요한 소득을 만들어낼 거냐, 이건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거를 세우고 노후 준비를 한다는 거는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소득원,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적자생존이라는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소득이 얼마인지도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되고요. 그 소득을 충당할 만큼의 소득원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부족한 건 얼마고, 그걸 부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도 적어봐야 됩니다. 적어보고 전략들을 세우고, 만약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생활비 부분을 어디를 조정을 해야 되는지, 은퇴 시기를 내가 어떻게 조정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전략들을 한번 잘 챙겨보셔야죠. 너와 내가 아니면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런 과정 때문에 또 이런 유튜브도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무슨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가입한 보험을, 보통 보면은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내보험 다보여라는 사이트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면 내가 대한민국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들을 전부 리스트업 한 다음에 그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보장 항목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내가 보험 증권들을 보면 거기다 다 써 있거든요. 그럼 집에 보면 보험 증권을 분명히 보험 계약할 땐 받긴 받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보관을 잘해서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모르시겠으면 보험사에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다시 발급 받으셔가지고 클리어 파일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조회하면 다 찾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찾아보지 못하거든요. 가족들이 좀 봐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 계약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보험 증권들을 순서대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이때 정리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분이 이분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죽거나 오래 살거나 하면 보험금이라는 게 나오고 그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수익자입니다. 그래서 질병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 상해보험 같은 거는 피보험자를 중심으로 증권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이 사람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딱 중심에서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장 내역들은 밑에 쫙 써 있잖아요. 읽어보면 너무 힘듭니다. 용어가 너무 어려운데 이거 그냥 보시지 말고 딱 정리해 놓으셨다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열어보시면 잘 보입니다. 그냥 보장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 중심으로 이제 보장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장에 대해서도 청구하는 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야지 청구도 할 거 아니에요. 요즘 웬만한 조그만 질병들 같은 거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올리면 당일날도 지금 많이 해주거든요. 대표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위내시경 검사하다가 조그만 폴립 같은 거 나오면 용종 같은 거 나오면 잘라내잖아요. 그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청구 사진서 이렇게 진단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당일 또는 3일 이내에 거의 다 지급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보험 하나 들어줘 그러면 이제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는 경우니까 보장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보험료를 내려고 보험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험금 지급할 수 있는 현황이 뭔지는 적어도 점검을 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안 한 경우들이 되게 많다. 그리고 이제 보험을 뭐 갈아 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리모델링이라는 이야기 많이 쓰는데 리모델링 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 사람은 집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지어진 환경만 강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리모델링 과정에서 사라지는 혜택들이 있어요. 점검하셔야죠. 그래서 물어보실 때 이걸 해서 더 좋아지는 건 뭐냐라고도 물어보셔야 되지만 반대로 이걸 하게 되면 내가 잃어버리는 보장이 뭐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게 앞으로는 다시 얻을 수 없는 혜택이라고 그러면 지켜야 되는 그죠. 이제 보험업계에서는 하는 말이 구간이 명간이란 말 합니다. 뭐냐면 옛날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혜택들이 훨씬 더 많은 경우들이 많아서 없어지는 보장에 대해서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실 때 그거는 좀 참조하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상황에 맞게끔 그렇다고 무조건 옛날 게 좋냐 딱 봤더니 보험료만 뒤집다 나가고 혜택은 없는 거라고 하면 굳이 그걸 들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얻는 것 잃어버리는 것 비교를 해봐야죠.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때도 또 대부분 사람들이 하면 좋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고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은 가입하실 때 기본적으로 치명적인 위험을 보장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액정 깨지는 보험은 많이 들잖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 떨어뜨려도 받고 깨져도 보고 또 20-30만 원 돈 내야 되는 게 아까워서 핸드폰 가입할 때 이거 들까 말까 고민하고 많이들 드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건 안 하냐면 집에 화재보험은 안 드세요. 집에 불 나면 내 인생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핸드폰 액정 깨진 거는 내가 그냥 돈 내서 갚을 수도 있는 일이고 약간의 재정적인 지출은 있지만 그래도 뭐 살아가는데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마무시한 지장들이 생기고 내 인생이 진짜 사라져 버리거나 힘들어질 버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장은 생각을 안 해요. 왜?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빈도수가 되게 적고 내 인생 살면서 한 번 일어날까 말까 거의 안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하지만 일어났을 땐 되게 치명적이잖아요. 보험의 역할은 여기 있어요. 치명적인 걸 보장을 해 받아야죠. 감당 안 되는 위험. 이걸 일어나면 내 인생이 파산에 이르는 위험. 암보험 같은 것도 그래요. 재정이 좀 여유가 계신 분 입장에서는 암 수술비 정도가 내 인생에 큰 파장을 안 일으키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내가 항상 성장기 일하는 기간에 있는 동안에 이 암이란 질병이 발병을 해버리면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소득이 단절돼 버리면 이게 내 인생에 주는 타격이 너무 커. 그럼 내가 리스크로 보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거죠. 이제 내 인생이 얼마나 치명적이냐. 그 관점에서 보험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빈도도 많고 치명적이기도 한 거는 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거는 빈도는 아주 작은데 일어났을 때 나한테 아주 치명적인 것들을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게 보험이다. 그리고 보험은 가입하고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일어났을 때 내 재정이 파산 상태에 이르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지 그 관점에서 보험을 쳐다보고 그 보험료가 합리적인지를 봐야 가입하실 때도 정확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있냐 그러면 측정하기 힘든 어려움. 예를 들면 의료비 같은 것들 이 빈도수가 잦아지면 되게
일상에 되게 많죠. 또 실손의료 같은 것들은 꼭 필요한 보험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은 금액이 작아서 뭐 당장은 감당할 수 있지만 그 빈도가 잦아지거나 그 금액이 갑자기 커질 수도 있을 때 실비를 보장해주는 보험들 같은 것들 되게 필요한 것 같고,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 같은 거. 대인 사고 나면은 이거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거 보험 안 들고 간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건 나한테 얼마나 치명적이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험을 판단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일하시는 동안 이제 노후 자금을 좀 더 모아보겠다고 해서 이제 50대 분들도 이제 IRP나 연금저축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하는데, 소득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 나중에 여유되면 하다 그러다가 기가 세월만 보내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하셔야 될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금저축이나 IRP에 한 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 세액공제가 최대한 되는 게 900만 원. 근데 내가 벌어가지고 900만 원 정도는 저축할 여력이 되는데 매달 소득이 들쑥날쑥 하시는 분은 그냥 자동이체로 한 달에 75만 원씩 해놓으세요. 어떤 달은 빠져나갈 거고 어떤 달은 안 빠져나갈 거고 할 겁니다. 돈 있으면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12월이 됐을 때 부족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챙겨가지고 가급적인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으셔가지고 이듬해 세금 돌려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하시면 되죠. 물론 뭐 여유가 되신 분들이 따박따박 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가야 되고, 시스템화 시켜놓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내가 저축할 금액을 정한 다음에 자동이체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안 빠져나간 거는 12월에 체크하자. 그리고 5월 달에 돌려받으시면 딴 데 쓰지 말고 다시 저축하시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투자를 하는 것들이 일상화돼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퇴직 후에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그러면 죽기 전에 돈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종신형 연금을 사면 돼요. 근데 종신형 연금은 수명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수명이 늘어날수록 연금액을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금리형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연금액이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금리 고령화가 지속되면 종신형 연금의 효율성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리스크를 해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민하는 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끔 됩니다. 근데 투자라는 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데, 만약에 내가 모든 돈을 주식에 다 집어넣었다가 은퇴 초기에 폭락장을 만나버리면 내 노후 자금들이 후 다 사라지고 두 자금이 조기 고발해서 파산하는 수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 돈을 전부 다 예금에만 넣어놓으면 돈이 안 늘어나서 또 파산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산 배분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퇴 때는 자산 배분을 할 때 기간 간 배분도 되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한 3년 정도, 5년 정도는 시장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한 현금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투자 상품이 두더라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들을 버텨낼 수 있으면 폭락장이 오더라도 그 안에는 상승하게끔 되어 있으면 이쪽은 타격을 덜 받거든요. 그런데 이 3년, 5년 정도 되는 자금들의 흐름이 없으면 이 주식시장에 투자된 돈에서 꺼냈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손실난 돈을 꺼냈어야 되는 이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자금들의 흐름들을 잘 만들어 놓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많이 쓰는 게 이제 채권 사다리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 놔요. 예를 들면 채권을 1년 만기 채권, 2년 만기 채권, 3년 만기 채권, 4년, 5년 만기 채권들을 사다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매년 사다리가 하나씩 만기가 돌아오면 그거 꺼내가지고 생활비 쓰면 되거든요. 5년치 생활비가 만들어 놓죠. 그럼 하나가 빠져나가면 한 공간이 비죠. 여기 주식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 주식에 투자하는 돈에서 빼서 사다리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때가 한창 상승장이다 라고 하면 빼서 많이 올랐으니까 빼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고, 폭락장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좀 기다리는 거죠. 한 2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에 올라왔을 때 이쪽 빼가지고 2개를 메꿔 놓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간을 분할해서 이제 자산을 운영하는 방식들을 외국에서는 좀 많이 쓰는데,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몇 년 전부터 도입된 게 개인 투자형 국채 같은 게 나와서 이 전략을 하기가 괜찮아졌어요. 퇴직하기 한 5년 전부터 아니면 10년 전부터 채권 사다리를 계속 사는 거예요. 매달 얼마씩. 그럼 매년 5년 만기 채권이나 10년 만기 차면은 그때마다 이제 돌아오게끔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생활비 쓰시고, 그다음에 엔진, 성장 엔진들을 같이 한번 만들어 두시고, 혹시 이거 보시는 분이면 넷플릭스 들어가가지고 마션이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거기 어떤 게 나오냐, 주인공이 화성에 혼자 남겨집니다. 다음번에 자기 구조를 할 우주선 올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자밖에 없어요. 이 친구가 뭘 하냐, 감자를 탁
딱 해가지고 나눠서 일정 부분들은 다음 우주선이 올 때까지 날짜를 계산한 다음에 날짜에 맞춰서 다 패킹을 해가지고 꺼내 쓰게끔 만들어놔요. 근데 고민해야 되는 거 뭐가 있냐? 우주선이 늦게 오면 어떡해요? 만약 그럼 되게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떼서 그걸 가지고 뭐 하냐 그러면 농사를 지어요. 주인공이 식물학자예요. 하여튼 화성에서 농사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여하튼 어차피 영화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 그러면 현금 흐름을 고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엔진도 있어야 되지만 은퇴 후에는 늘어나는 수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성장 엔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개를 같이 조화롭게 운영을 해 나가면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은퇴 후에 인출 설계를 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하시면서 이제 자산을 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 후에 마주칠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수명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자신의 수명만큼 자산의 수명을 늘려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들이 이제 은퇴 후 인출 전략을 수립할 때 제일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6070 분들이라면 이제 은퇴 생활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해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데 제일 큰 고민은 뭐냐 그러면 무전장수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는 자산이라면 자산을 소득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막 안 쓰고 뭐 이런 걸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젊었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젊었을 때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벌잖아요. 나이가 들면 돈을 들여서 시간을 사야 됩니다. 왜냐면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아껴서 나한테 좋은 데 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돈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내가 이 돈을 써서 시간을 살 수 있으면 거기다 써야죠. 이 돈을 써서 경험을 살 수 있으면 거기다 써야 되는 건데 이 돈을 쓰는 것도 이제 스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꾹 움켜쥐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흐름을 만들고 필요한 거 가지고 내가 시간을 살 수 있느냐 그쪽에다가 소비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노후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